오늘은 사실 제가 안내받기로는 최근에 제가 종교 문해력 총서 안에 썼던 불교, 특히 초기 불교에 관한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책에 못 적은 이야기, 어려워서 안 적은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같이 해볼까 해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가끔 제가 어떤 자리에 가면 여쭤봅니다. 연한 걸 드시겠어요? 딱딱한 걸 드시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강연에서 저희들은 센 거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세게 강연을 2시간을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아까 누가 센 거 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불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어려운 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책에 제가 적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붓다라는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 그 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한도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걸러내서 우리가 진짜 그 개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끝까지 따져보면 과연 뭐가 남는지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뭔가 빠졌다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사제, 거기 팔정도 이야기도 나오고요. 고 이야기도 나와요. 다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오냐면 무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이야기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찰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불교 교리에 관한 한 3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게 거기에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첫째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같이 절에 다니고 같은 불교도라고 해서 각자 같은 붓다를 믿는 거 맞을까요? 맞아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해요. 그 대구 가면 그 산 있잖아요. 기도처에 가서 할머니들 기도하세요. 수능 기도. 그렇죠? 거기만 있는 거 아니죠. 한국에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 신앙이 강하니까 곳곳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여러분들이 까르마를 모아서 내 생에라도 벌을 받게 되는 운명으로 사는 인간인데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까르마를 모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나쁜 까르마를 만들거나 좋은 까르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이쪽으로 좋은 까르마 이쪽으로 나쁜 까르마가 물 튀듯이 튀어서 저 사람들에게 가는 일이 있나요? 까르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갓바위에서 기도는 할머니가 하는데 수능 점수는 손자가 받아요. 갓바위에서 할머니가 한 기도는 까르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이체하듯이 내 손주한테 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까르마에는 상속세, 증여세 안 내요? 아니 여러분들 내 돈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돈이에요. 내 돈을 내가 내 친구한테 주고 싶다는데 국가가 왜 세금을 걷어가죠? 내 돈을 내 아들한테 내가 주겠다는데 국가가 왜 세금을 걷어가죠? 왜?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입장에선 내가 번 돈이지만 아들 입장에선 자기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할머니가 100일 동안 100일 기도 아마 해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100일 기도 쉽지 않습니다. 갑바위에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점수는 손자가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물론 이제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석가열의 상이 있습니다. 본존불로 여러 절에 거기 가서 제가 절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바쳐요. 보시를 하죠. 오케이? 그러면 석가모니 붓다는 니르바나를 얻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미 니르바나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을 때를 우리는 완벽하게 니르바나를 얻은 거다. 그래서 뭐 무여열반이라고도 하고 뭐 반열반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부터 집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분이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주었어요. 여기 있는 이분은 저한테 커피를 안 주었어요. 그러면 집착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이 두 사람을 대할 때 제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앞에 가서 보시를 하면 제가 더 유리한 위치에 가게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설명들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이나교에서는 그 해탈을 얻은 사람, 그 대웅이라고 불러요. 마하비라. 우리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 마하비라가 해탈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꽃다발도 바치고 음식도 바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바쳐요? 이렇게 하면 승려들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마하비라는 네가 뭘 바치는지 어떠는지 신경을 안 써. 이미 떠났는데 뭘 신경을 쓰겠니? 너 좋으라고 네가 와서 지금 바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바치는 거 나빠요? 그러면 나쁜 건 아니야. 왜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바치는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정화하고 노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런데 저기 있는 대웅이 그걸 받아서 당신 좋은 쪽으로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 실제로 있는 전통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붓다가 다 같을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익숙해져서 불교 신자가 된 손주가 할머니가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수능 점수를 받아서 대학생이 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붓다와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시던 그 할머니의 붓다가 같을까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붓다랑 다른 모습의 붓다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리다거나 너는 가짜라거나 너는 안 해봐서 그렇다거나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붓다의 모습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앞뒤가 안 맞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섞여 있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인 무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섞이게 됐어요? 이럴 때 자, 예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갑바비로. 무릎도 안 좋으신데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가겠다고 그러시면 자, 아들 둘이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큰아들은 아니요 어머니, 거기 어머니 그렇게 다니시다가 넘어지고 이러시면 사고 나니까 그것도 안 좋고요. 어머니 그렇게 사고 나시고 이러면 손주가 공부하는데도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손주한테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큰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형, 내가 보기엔 어머니가 가서 100일 기도를 하셔야 어머니가 더 건강하실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는 100일 기도를 하셔야 손자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이든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머니 가시는 거에 찬성. 자, 그러면 이 두 아들이 같은 불교도라고 했을 때 누구를 훌륭한 불교도라고 하고 누구를 훌륭하지 못한 불교도라고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부딪히는 질문들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정답대로 외워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인도 고전을 읽는 것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내가 지켜야 할 올바른 길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의 갈등이 질문이냐?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나도 아니까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진짜 질문은 뭐다? 이거를 요즘 말로는 요새 친구들 표현으로는 실전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은 실전이에요. 진짜 질문은 올바른 거하고 올바른 거 사이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불교도로서 이것도 옳다고 배웠고 이것도 옳다고 배웠는데 뭐가 진짜 옳은지 고민을 해야 되면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예로 돌아가 보죠.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번 돈을 아들에게 상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허락해 줘야지. 그러니까 올바른 불교도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입장을 봐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보다 더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친구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는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함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높은 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태도일까요? 둘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큰절하고 있는데 스님이 내일 와서 차나 한잔 해. 그러면 다시 내려가듯이, 자, 이 상속세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생각해 보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한쪽은 30% 말하고 한쪽은 40% 말하는데 중간 합시다, 중간 이러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그런 문제에 사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인도에서도 똑같이 그런 문제에 살았고 그런 문제의 한 복판에 붓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붓다는 그때 결정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아주 곤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붓다가 더 이상 없는 시절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거나 붓다의 뜻을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갖고 붓다의 이야기를 왜곡을 해서 붓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정답이 없는 고민에서 불교도로서의 길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옛날 과거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이긴 편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긴 편의 역사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진 편은 타락한 인간들이었다. 나쁜 인간들이었다. 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대바다타 같은 경우예요. 대바다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붓다가 했던 굉장히 혁신적인 의사결정들이 전통적인 수행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바다타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출가자 공동체 안에서 붓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 지지자들이 예상외로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어느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 대표가 자, A 안으로 투표를 합시다 이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하고 의원 한 명이 나섰는데 더 많은 의원들이 B 안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황이랑 똑같아요. 불교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기록은 어떻게 남습니까? 대바다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모든 본생담, 전생담이죠. 자타카. 거기에서 항상 나쁜 인물의 대표로 나오죠. 악인의 전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미술 작품 같은 데 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져 들어가고 뭐 이런 인물로 나옵니다. 자, 초기부터 불교에는 이견이 많았습니다. 붓다가 활동을 할 때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전을 보시면 초기 경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누구누구가 자기가 쓰던 이런 정원을, 그 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사냥터, 왕들이 쓰던 사냥터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놀이공원 같은 겁니다. 정원을 붓다에 기부를 하고 심지어는 임시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혹시 보셨어요? 경전에? 그 건물을 실제로 받았다고 쳐봅시다. 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따라오죠. 재산세 내야 되고요. 그렇죠? 뭐 소방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뒤따라올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심 사찰들이 그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 사찰들이 관리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일들하고 똑같은 것들이 그 시절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산에 있는 사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죠. 왜? 문화재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경우들이 많아서 더 복잡합니다. 화재 방제 시설도 더 복잡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논쟁이 생기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의도에서 불교 단체의 기부를 받은 이 건물을 내가 남아서 지키겠다라는 승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원래 붓다 당시에는 출가자는 유행을 하는 거였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그날 출발하면 해질적에 도착하는 곳에서 자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뭐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죠. 장마철. 그래서 이제 우기에는 안거를 합니다. 그게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하안거, 동안거 전통의 출발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인도 아리안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 문화는 어떤 게 있냐면 붙박이로 사는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뜻은 위생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번역하는 말이 여러분들 아는 청정이라는 말입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그 청정이라는. 그러면 청정하려면 유행을 해야 돼요. 자, 유행하는 사람들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더 이상 못 걷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아예 걸을 수가 없으면 옆에서 신도들이 뭐 이렇게 강제로 끼고 죽는 순간까지 걷는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거의 가혹행위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실제로 불교 사원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관리하던 승려들이 있다고 한다면 걸어서 가는 중에 한 달 만에 아니면 두 달 만에 그곳에 들려서 발 씻고 쉬고 환자를 치료를 하고 다시 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유행을 하는 승려들과 붙박이 승려들 중에 누가 훌륭한 승려예요? 재미있는 것은 유행을 하던 승려들이 붙박이 승려들을 더러운 친구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맞죠? 맞잖아요. 유목문화에서 보자면 붙박이들은 청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행을 하는 출가자가 진짜인 거죠. 그런데 그 유행을 하는 출가자가 아팠을 때 도움은 어디 가서 받아요? 붙박이 승려한테 가서 받아요. 이런 게 경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유행을 하는 승려들이 원래 취지엔 잘 맞고 우리가 존중할 만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 붙박이 승려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사를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시냐면
부파불교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자, 붓다가 더 이상 없던 상태가 되니까 각자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서 어떤 문제를 갖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됐고, 그 논쟁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돼서 파가 갈려서 뭐 설일체 유부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 독지부가 있었고, 무슨 부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의 불교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하숙집에서 두 학생이 사는데 고향 친구예요. 흔히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스토리 프레임입니다. 고향 친구인데 한 친구는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나중에 금융권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게 아니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혁명을 꿈꾸는 친구라고 해봅시다. 그 둘이 한 방에서 하숙을 하면서 사는데, 자, 그 같이 사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요, 가능해요. 아니, 문제 없잖아요. 아니, 취직해서 돈 벌겠다는 친구가 날마다 저녁에 앉아서 다른 친구 집에 올 때마다 너 그렇게 살다간 인생 망한다, 돈 벌어야지, 뭐하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향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친구가 또 돈 벌겠다는 친구한테 너는 인생이 왜 그렇게 비굴하냐, 뭐 야, 돈 벌면 뭐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러면서 맨날 그 옆에 있는 친구 못 살게 구느냐,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그런 세계관이 다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담배를 피우는데 다른 한 명은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 고는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여자는 코를 고는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서 세계관이 다른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다? 사람들이 우아하게 말하는 나의 세계관은 이래서 둘이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살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한 사람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고기 냄새를 싫어하는지, 이런 문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사는 왜 이렇게 그룹이 나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됐냐면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철학책을 쓰면서 세계관이 달라져서가 아니고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게 지금 보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승불교도들은 대승불교니까 야, 너희들은 소승이잖아, 이거는 불교도 아니야, 이런 태도로 살았을 거냐? 그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불교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불교도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승려들도 한 사찰에서 같이 살고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승려들은 육식을 하는데 어떤 승려들은 육식을 안 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승려들은 돈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어디 가서 뭘 필요할 때 사서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승려들은 돈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줘야 되죠. 그 승려들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이런 차이가 불교사에서 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는 불교의 부파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국회의원들 2명이 나와서 우리 두 당은 서로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 당은 이 길을 가고 우리 당은 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는 발표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뉴스 딱 나오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쟤네 둘이 싸웠구나 대판.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 얘가 얘한테 뭐 술잔 던졌다고 그러던데 뭐 이런 이야기 신문의 뒷이야기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역사로 읽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은 그 국회의원 2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발표문인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이면에 갈 수 있습니까? 그쪽에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그런 예들 들어드렸잖아요. 왜 그 붓다의 어머니 이름을 마야라고 우리가 알게 됐는지 사실은 그 지역 사투리로 마따다. 마따는 영어로 mother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투리로 엄마라는 말을 다른 지역에선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엄마 이름이 마야였나 보지 이렇게 돼서 생겨난 오해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야 부인 이렇게. 그게 불교의 역사예요. 그게 중국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야 부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교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불교 전통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불교 학자가 돼서 문헌학적으로 따져볼 때 이건 형태가 안 맞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직업으로 하는 학자니까 그런 논문을 씁니다. 여러분들 아는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으면 대답을 사성제라고 하실 거예요. 많은 경우. 뭐 물론 연기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그거는 상당히 후대의 발전입니다. 근데 사실 팔리어로 남아있는 사성제의 표현 자체가 문법에 안 맞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문법에 안 맞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끼워 맞췄다는 뜻이에요. 아니 불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성제가 표현이 문법에 안 맞아요? 그게 끼워 맞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원판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이런 거예요. 부산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뭐 이런 거예요. 단디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쪽 출신이 아니니까 얘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단단하냐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울말로 옮겨서 단단하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단하냐라는 질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원래 부산 친구가 했던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서울말로 옮겨놨는데 단디하니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봐도 그 단디라는 말은 서울에서 안 쓰잖아요. 그러면 학자들이 추적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원래는 서울말이 아니겠구나.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오해들이 각자 전통이 나뉘면서 생겨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전통들이 생겨난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통들이 생겨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는 그 전통들이 갈라질 때 철학적인 질문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다? 자기가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아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이 원래 불교가 생겼던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초기 경전은 팔리로 전해집니다. 여기 있는 스리랑카 그리고 이제 미얀마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방글라데시 건너서 이쪽 미얀마 지역에 이제 팔리 전승이 굉장히 강하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팔리 전승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끊기지 않고 항상 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상좌 불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혹시 동남아의 대승불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좌불교 말고 동남아의 대승불교. 동남아 여행은 가끔 가시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버마나 뭐 스리랑카 이런 데 있는 수행처 가보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 거기가 원래 대승불교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시청률 전쟁에서 어느 방송국이 이기면 그 방송국의 방송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전해지는 전승이 원래 오래된 전승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역사하고 맞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상좌 불교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전통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언어가 팔리라고 그러니까 이 팔리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들이 쓰는 팔리어가 붓다가 쓰던 말 맞아?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마가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쓰던 언어를 마가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빠탈리푸트라, 지금은 빠뜨나가 돼 있어요. 빠탈리푸트라라고 하는 그 수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약간의 외곽 지역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어서 여기다가 절반짜리 마가디, 그래서 아르다 마가디라고 하는 게 붓다가 당시에 썼던 언어일 거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팔리는 어디에 있던 언어냐? 여기 있던 언어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팔리어가 붓다가 썼던 언어라며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승들을 받아들여서 그 전승의 애착을 가지고 그 전승을 기준으로 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 전승이 소위 말하는 붓다의 원음이고 나는 이 붓다의 원음에 맞춰서 내가 해봤으니까 너희들은 잡소리 하지 마.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언어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바로 아쇼카, 여러분들이 아는 아쇼카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아쇼카 황제가 세운 칙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나라를 위한 맹세, 뭐 이런 텍스트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각 지역에 보내서 새기게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도 인도에서 문자를 아마 처음 썼을 거예요. 인더스 문자를 제외하면. 인더스 문자가 문자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별도의 문제고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언어로 보내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쓰는 말로 거기다 새겨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해라 하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부산에서 적을 때는 부산 공무원이 단디하라는데 그러면 거기 돌 파는 석공이 단디해라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그게 언어사 그리고 인도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식으로 하자면 뭐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 전라도 가서 적으면 또 뭐 허벌나게 이렇게 이제 적어 놓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어가 이만큼 다르다는 건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찰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백 킬로가 아니라 1500km, 2000km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처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있는 사찰들끼리도 전통이 차이가 있고 뭐 그 안에 문중은 둘째치고라도 이런 상황하고 비교해 볼 때 이쪽과 이쪽은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겐지스강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민물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생선 먹는 것들은 지옥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고원지대라거나 이쪽에 사막 가까운데 생선을 먹으면 나쁜 일을 당해 이런 거 적혀 있으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종교가 다르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이 나뉜 게 아니고 생활이 바뀌면서 저렇게 여러 부파가 나뉘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책에 적지 않은 아나뜨만. 여러분들 그 초기 경전 같은 데 보시면 아뜨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아뜨만 그러면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게 아마 마차의 비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차가 있어요. 자, 상판도 있고 바퀴도 있고 뭐 앞에 거는 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붓다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상판이 마차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왼쪽 바퀴가 마차냐? 그건 아니죠. 그럼 오른쪽 바퀴가 마차야? 그것도 아니죠. 그럼 고리가 마차야?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마차가 뭐야? 이렇게 묻는 방식으로 물어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 오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색수상행식 이렇게 배우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는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게 무화서를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들 뭐 이런 건 따지자면
당장 수천 권의 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걸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하루 전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후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100%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포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A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다음날 A-가 잡혀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A라는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교체가 되는 주기를 따지면 부위별로 다르겠죠. 당연히 다.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이 다 교체되는 시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 3개월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3개월 전에 A에 있던 모든 세포는 다 교체가 됐어요. A-에선. 그러면 석 달 후에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PD님을 제가 석 달 전에 만났어요. 다름살날을 다녀오셨대.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 했는데 PD님이 저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람은 기억, 생각, 즉 머릿속에 있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컴퓨터 모델로 자꾸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저 PD님의 소프트웨어에는 나라는 사람이 기억이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입력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한 마찬가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38년생이신데 석 달 전에 뵐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뵀더니 저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누구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 우리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치매 문제든 뭐. 그러면 자, 이분이 치매가 걸려서 못 알아보시는데 왜 제가 지금의 이분을 만나서 옛날에 있던 이분처럼 인사를 하고 대하죠? 왜 그래요? 기억? 이분한테는 기억이 없다니까? 내 기억? 그러면 내 기억에 따라서 제가 석 달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헷갈려서 이분이 이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바꿔 치워야 되겠네요. 제 기억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면.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같은 데나 나올 법한 이야기. 뇌를 꺼내서 다른 사람 머리에 옮기면 그 사람이 뇌에 따라 옮겨갑니까? 신체에 있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도 남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따지는 문제가 바로 아트만.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아트만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무아 있잖아요. 무아. 아나트만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이 셀프라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건 거예요. 자, 아트만이 연결이 안 돼서 이 사람이 같다고 할 근거가 없다고 치면 어제 술 먹고 사고 친 이 사람을 오늘 잡아가서 처벌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리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예 바뀌었어요. 많잖아요. 우리 왜 종교단체에 가면 간증하는 분들 뭐.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자기가 새로운 인간이 돼서 아예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만큼 바뀐 걸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는 아트만 문제예요. 대략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건 이겁니다. A가 죽었어요. A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은 불교도로서 이제 윤회를 생각을 하고 윤회를 믿으니까 B로 태어났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전생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자기 전생이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12살에 내가 말이야 경주에 수학여행 갔을 땐 거기가 이랬어 이런 기억 다 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생은 몇 번이나 사셨어요? 이러면 내가 3826번째 살았을 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죠. 그러면 아니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게 윤회해서 됐다는데 이 사람은 이거 기억도 못하는데 왜 이 사람이 나쁜 까르마를 행한 걸 이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까지 끼어들면 아뜨만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 제가 책에는 뭐를 설명을 해드렸냐면 붓다는 이 문제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붓다가 이런 문제를 안 다뤘다거나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붓다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은 사실은 뭐냐면 오원 중에 여러분들이 색수상행식 해서 빈야나를 이야기합시다. 이 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식이 들어가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식물인간이 돼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뇌를 사진을 찍고 뭐 MRI를 해봐도 반응이 없다. 이런 상태면 그 육신에는 비냐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저 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 인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작은 알이에요. 저 작은 알이 숨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옮겨가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냐면 새로운 자기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가서 안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주예요. 훈련병 7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알이 요리 옮겨가는 거를 잘 알고 잘 다루면 윤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이 알이 옮겨갈 때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제 버려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복사를 해서 부팅 디스크를 만들고 용량이 안 되니까 어떤 파일들은 버리고 어떤 파일들은 집어넣어서 가지고 새 컴퓨터에 꽂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뭘 넣어야 되겠어요? 아주 좋은 거, 중요한 걸 골라서 넣어야죠. 그러면 이 컴퓨터의 마지막 꺼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죽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통에서도 좌탈 입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수행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자로서의 자세의 흐트러짐이 없이 죽음을 맞았을 때 뭐가 컨트롤이 된다? 이 자기 몸을 떠나는 마지막 비즈냐나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좌탈인망을 하시면 사실은 뭐냐면 관짜기도 힘들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원래 생각했던 초창기, 최초의 초창기의 불교도들이 생각했던 모델이에요. 이 빈야나를 이 아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붓다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책에 안 적은 이유는 이겁니다.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책에 안 적은 거예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통의 설명들이 있었고 해석이 있었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당연히 제가 제 손이니까 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왜? 이거는 제 손이고 저거는 저분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들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붓다가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붓다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이건 내 손 맞고 저분 손이 맞으니까, 자, 이제 불교식으로 처사님한테,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손을 2배로 키워보세요. 손을 2배로 키워보라고. 왜? 네 손이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니, 제가 체중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내 몸이라면 내가 여기 서서 10kg 줄어. 그러면 다음 10초 안에 몸무게가 10kg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손을 이렇게 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듯이. 이게 바로 붓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생각들을 순서대로 받아 적으실 수 있어요? 기억도 못하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셀 수도 없죠. 그러면 제가 묻는 건 이겁니다. 그게 당신 생각 맞아요? 아니, 그게 당신 생각 맞냐고. 그러니까 생각에 당신이 휩쓸려 가는지 아니면 그게 당신 생각인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한 70%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방금 저처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겁니다. 어느 수행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일주일 수행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를 내요. 사람을 모아요. 그러면 좋은 호텔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행 프로그램들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 사찰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생각하셔도 되고, 뭐 요가 학원 가서 배우시는 걸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하나 줘요, 첫날. 그래가지고 당신한테 소중한 거를 20가지만 적어라. 그 이상은 아니고. 그 20가지를 갖고 당신이 화성으로 떠날 수 있다. 뭐 무게가 얼마든 뭐 크기가 얼마든 상관없다. 그럼 여러 가지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빌딩이 있다면 내 강남에 있는 빌딩. 그리고 뭐 죽은 사람도 괜찮고 뭐 살아있는 모두 다 괜찮다. 그러면
뭐 내가 기르는 강아지, 옛날에 기르다 죽은 고양이 이런 거 다 적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거, 내가 아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카메라 이런 거 다 적을 수 있죠. 그렇게 20개를 적은 다음에 첫날 그 중에 5개를 지워라, 포기를 해라. 이런 걸 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유서 쓰는 연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곧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한번 써보세요. 이런 체험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져요. 뭐냐? 맨 마지막엔 뭐가 남을까요? 사람들이 적은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뭘 남겼을까요? 물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남는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을 수 있는 것들도 남고, 흔히 생각하듯이 뭐 재산이나 뭐 가족들이 반드시 남는다,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 자, 그것도 지우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긴장 관계가 최고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붓다가 집착을 버리는 게 뜨리슈나 땅하, 그러니까 가래를 버리는 게 핵심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윤회에 남는 이유는 윤회를 하겠다는 가래가 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집착에는 대부분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집착에는 대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붓다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걸 내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 맘대로 되는 내 손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짐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손 다치거나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그렇죠? 손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손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는 체험, 누구나 해봤을까요? 자, 붓다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의 핵심은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니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 그게 공감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요. 내 거 아니니까. 자, 아까 예로 돌아가 보죠.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거 20개를 적어서 그걸 지워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건 뭘까요? 라고 따지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자기예요. 거기 적힌 20개가 왜 중요해요? 내 거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붓다가 결국에 집착을 버리라고 할 때 제일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라는 거는 없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집착의 핵심은 뭐냐면 난데, 자, 지금부터 따져보자.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게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나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잘 증명이 되면 집착을 버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핵심이 나고, 그런데 그 집착의 대상이라는 나라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집착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실제로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무화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그다지 이야기가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는 게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니까야 같은 데도 나오는데요. 비냐나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 경전을 전승을 하던 사람들 자신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마차의 비유를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 똑같은 비유가 까타 우파니샷 같은데, 까타 우파니샷 이런 데 나와요. 우파니샷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야, 마차가 바퀴야? 이렇게 물어요. 상판이야? 고리야? 마차는 어디로 가? 그러면 마차는 마차에 걸려있는 말이야? 아니야, 이 바보들아. 마차는 그 말을 끌고 가는 마차에 탄 마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차가 가다가 길을 정하는 건 말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판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마부가. 그러니까 붓다가 했던 마차의 비유는 똑같이 그 다른 전통에선 거꾸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트만을 놓치고 있어. 못 보고 있어. 껍데기만 보는 거야 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 전통과 그 여타 다른 전통들이 이런 철학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기간 동안 정말 수만 페이지의 그 철학 저수를 남기면서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것들이 일부 모여 있는 게 다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모여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팔만대장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아트만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초기 불교 그리고 붓다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철학이 아니고 그냥 집착을 없애라는 의미에서 내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불교학자들은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붓다도 이런 아나뜨만을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 아니다. 붓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고, 붓다는 집착을 없애라는 의미에서 무아를 이야기했다라는 사람. 그러면 실제로 초기 경전에는 어떠냐? 무아라는 표현이 나올 때 용례의 한 95%, 96%는 집착을 없애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96%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한 44% 정도가 이 용례로 나온다 그래서 이 의미는 틀린 것이고 원래 붓다가 생각했던 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판단은 이겁니다.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시면, 자, 당신은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붓다는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간단하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디가니까야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있는 빈야나가 있죠? 저 빈야나가 저 식이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춘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의식이란 무한히 크고 너무나 밝아서 모든 것을 다 비춘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부분의 대승경전에서 보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우파니샤드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힌두교 전통에 굉장히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승 불교도들은 이 입장이 훨씬 자기들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뭐 화엄경이니 이런 데서 나오는 불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티끌이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빛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연등회 할 때 그 연등을 연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연자가 연꽃 연자가 아니죠. 예, 그렇죠? 불탄다는 뜻이에요. 불타는 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불타는 등이라고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전등록 같은 책도 그런데요. 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한역 텍스트에도요. 그걸 디빠라고 그래요. 디빠가 등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이 타고 있는 등만 디빠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이 있는데 제가 불을 안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디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빠가 되려면 뭐냐면 지금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등이라는 말을 할 때는 타고 있는 등이라고 굳이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불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흔히 하는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 라가 드베이샤 모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요것이 인생의 문제를 만든다. 이걸 제가 이제 책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흔히 삼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니르바나는 뭐냐면 니르바나는 불을 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만큼만 싫은 만큼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까 네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긴다. 이게 이제 붓다의 대답인 건데 그 불을 끄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게 아르핫이 된다. 즉 아라한이 돼서 이미 해탈이 된 거다. 그 말은 더 이상 집착을 하고 윤회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구현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니르바나를 비유를 하면 아주 편해지는데 다른 비유도 있어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과정이 불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불타고 있는 과정에서 불을 끄면 그러면 니르바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이 생로병사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숨쉬고 살아 있으니까. 근데 저 생로병사가 불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꺼버린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명히 여기 생로병사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흔히 배우는 거지만 붓다 자신도 아프고 피곤하고 나이 들면 힘들잖아요.
그걸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대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답이 나옵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면 된다라는 비유도 이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후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무여열반이 있고 뭐 유여열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책을 쓸 때 집착에 관한 이야기가 붓다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뜨리시나. 그러면 뜨리시나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그 집착의 대상이 되는 가장 강력한 대상이 뭘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대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 그리고 나 다음에 내 것. 근데 나하고 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드렸죠.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왜 쓰지 않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빨이 아파요. 제가 이빨이 아파요. 그러면 그 이빨이 내 것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내 것 맞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붓다의 이야기를 풀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이빨이 진짜로 네 거라고 하면 네 거라는 뜻은 네가 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빨이 아프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아프게 해야 될 텐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네가 갖고 있는 이빨이 네 게 아닌 거지. 이런 이야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이런 겁니다. 그것이 나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핵심 근거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두카, 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인 것은 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경전에서 한번 보세요. 그 대목을 건너뛰는 그 생각을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다시 또 혹시나 내가 모르는 저술들이 내가 또 모르는 어떤 해석들이 있나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은 책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저도 직업이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이지만 이해를 못하는 일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한없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나아지는지를 잴까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독단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고 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넓게 생각하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예 아닐 수 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유학을 갔다가 한번 한국에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독일까지 직항 비행기가 없고 뭐 이러던 시절이고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온다는 일 자체가. 그리고 당연히 제 거의 뭐 유학생으로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1년 정도 생활비를 거의 써야 되는 일이니까 한국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가족사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니까 대학교 동창들이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이제 졸업한 지 한 뭐 6, 7년 됐을 때예요. 시내에서 모였어요. 지하철역 앞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길가에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팔고 있는데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랬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다 그랬어요. 아 자식이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임마 저런 건 나중에 네가 가서 사 먹어 이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래도 지가 먹고 싶대잖아 사줘.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대학 졸업한 지 한 6, 7년이 됐으니까 다 직장 생활 하던 친구들이죠. 거기 저하고 나란히 서서 어묵을 먹으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철학과를 졸업을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 철학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던 게 그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철학과 나오셨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몇몇 친구들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 운세 좀 봐주세요. 그때 친구들이 다 같이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 한국에 온 거니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모인 자리니까 싸 해주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가방끈이 제일 길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학생이었고 그래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철학과에서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하던 찰나에 그 당시에 보험회사 그 영업점 점장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먹던 어묵을 붙잡고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털을 보니까 터가 좋아.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면 아무 걱정이 없겠어. 그러고 우리들은 어묵을 먹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아주머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셨고 얼굴이 밝아졌고 저희들은 공짜로 어묵을 한 꼬치를 더 얻어 먹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서로 다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현실 속에서 뭘 합니까?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는 필요했던 게 앞으로 아주머니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고 위안이었던 거예요. 철학과에서는 뭘 배우는지 이런 정보가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날 인생에 대해서 한 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불교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제로 초창기 무아라는 거는 집착을 버려라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게 아마 맞을 거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뭘 하실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함,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집착이든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고요. 두서없이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뭐 어느 텍스트 몇 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잔뜩 적어 왔는데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리어가 변했다 해도 한자보다는 부처님 가르침 원음에 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각 지역에 있는 언어들이 다 다른데 각 지역마다 전승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전승 중에 3장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갖춰진 거는 뭐냐면, 첫째는 팔리어가 있고요, 그리고는 한문이 있고 티베터가 있습니다. 몽골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티베터에서 다시 번역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거의 3장에 있는 경전들은 다 있을 만큼 많은 텍스트가 확보된 언어들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산스크릿 경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쪽 간다라 지역에 있던 간다리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가 아니고도, 그러니까 한문처럼 아예 이쪽 언어하고는 거리가 먼 언어를 빼고도 인도 언어로 가지고 있는 전승으로 빨리 전승도 있고요, 산스크릿 전승도 가지고 있고 간다리 전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들이 어느 전승에는 있고 어느 전승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편집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하지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이야기냐면 빨리만을 보던 시대를 벗어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빨리 말고 다른 판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라고 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용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각 전승마다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외워서 전승하는 데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단디하라는 예를 갖고 말씀드렸죠. 차이가 나야 추적이 가능해요. 차이가 안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있어도 비교를 해봐야 얻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학자들한테는 약간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불교도로서 받아들이기에 최소한 내용적으로는 거의 99%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예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뜨만이 지각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팔리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뜨만을 내가 못 찾겠네, 안 보이네, 그거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같은 자리에 산스크리트 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뜨만이 지각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아뜨만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두 전통이 다른 거죠. 아주 드물게 그렇게 다른 대목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비교를 하면서 얻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것들을 다 비교를 해가면서 그 안에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않은 원래 표현들을 추려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단디하다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가 추적이 가능하냐면,
붓다 자신이 썼던 표현들은요, 그 후대 전승에서도 만지거나 고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워낙 잘 쓰니까. 프라티티아 사무파다 같은 경우 이 전형적으로 뭐냐면 산스크리트 문법에 안 맞는 표현입니다. 프라티티아 사무파다라는 이 연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문법에 안 맞아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런 문법도 못 지키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 물건 놓고 파실 때 예를 들어서 맞춤법을 못 맞춰서 그냥 쓰시잖아요. 소리 난 대로 거기다 뭐 해가지고 얼마 뭐 다라이 1,000원 이렇게 써놓으신단 말이에요. 뭐 3kg 1,000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무시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줄여가면 바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들은 대부분 문법에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감히 원래 붓다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서 적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법계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성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약간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들으세요. 에피소드로.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가면 그건 아닌데 무슨 자이나 인문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옛날에 MBC에서 방송했던 인도 자이나 유행자들 진짜로 걸어 다녀요.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찍은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자, 거기는 디간바라 자이나니까 옷도 입질 않아요. 그러고서 걸어가는데요. 한 수행자가 출가를 60 넘어서 했어요. 힘들죠. 떼학볕 아래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조금씩 뒤로 처지니까 그 수행자가 들어야 되는 물병을 같이 가는 제가 신도가 들어서 도와주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사원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이제 그 사원 안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뭐 이런 게 나와요. 평소에는 널빤지 하나 그냥 길 옆에 깔면 그대로 누워서 잡니다. 불살생을 해야 되니까 모기가 와서 물어 뜯으면 그대로 둡니다. 헌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PD가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그 60 넘어서 출가한 사람이 사실은 가구업체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가를 평소에 하고 싶어 해서 결혼을 할 때도 부인한테 나는 출가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출가를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네가 가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출가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침대가 있는데도 그 옆에 골판지 상자를 깔아놓고 가끔씩은 골판지에서 자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60이 되도록. 아들 셋이 이제 그 공장을 다 물려받아서 공장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그 출가자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나쁜 까르마를 떠는 거니까 머리털을 뽑아요. 근데 이건 나쁜 까르마를 떠는 좋은 기회니까 인상을 쓰거나 아프다고 하면 안 돼요. 무표정하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출가자는 남이 뽑아주기도 합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그 사원으로 유행하는 출가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다들 와서 이제 축복도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법문도 듣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주머니 나이 드신 여성 신도 한 분이 와서 이 출가자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다리가 덜덜덜 떠는데 옆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출가자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앉아 있는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60 넘어서 출가에 동의해 준. 그게 출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남성이 와서 경의를 표하고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젊은 남성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어요. 아,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그 출가자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눈빛이 흔들린다는 뜻은 뭐예요? 내 아들을 봤을 때 내 눈빛이 흔들린다는 건 내가 출가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출가를 왜 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PD님이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기 전에 그 출가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 원래 그 가구 공장 사장님이셨다는 말도 들었고 늦게 출가를 하셨다는데 가족들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인터뷰를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뭔지 알아요? 남의 집에 가든 말든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이해되세요? 그게 출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생각하는 출가하고 인도에서 생각하는 출가하고는 문화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육아사회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는 권위는 뭐예요? 부모의 권위예요. 특히 전통사에선 아버지의 권위. 그러니까 아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랙탈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무한 반복이에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학교 가면 선생하고 제자의 관계고 나라에 가면 무슨 왕과 신하의 관계고 신하와 그 밑에 사람들 관계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 젊은 직원들 제일 싫어하는 꼰대 사장들은 우리는 가족 같은 기업이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사장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들처럼 저도 용돈 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가족 관계의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사회에서 반항이나 저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냥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제정신 아니면 그래도 그냥 따라가라. 그게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착한 백성이 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착하다고 생각 안 한다. 자, 그런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일한 세계관은 뭐예요? 출가, 불교. 이 사회악의 근본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불시잡병 같은 책을 쓰고 바로 이런 사회악을 철저하게 추방하고 박멸을 해야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부모 은중경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출가가 무엇인지 그 인도적인 문화적인 체험과 이 한국의 체험 그리고 한국의 가족주의는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떠나서 출가를 해서 절에서 가족을 만들어요. 문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는 인도 불교에서는 굉장히 멀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재미로 말씀드릴게요. 출가라는 게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다양한 출가의 형태가 있어요. 고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성들이 각자 집에 살고 거기 있는 권력자가 그 여성들을 먹여 살리고 가끔씩 들려서 거기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이 죽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권력자가 오면 그 모든 그걸 다 물려받죠. 그러면 여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바뀔 뿐이지 뭐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권력자가 죽어서 아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하고 그 여성하고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다 아는 관계고, 그 여성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 여성은 그때부터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인 탈출구를 찾아야 돼요. 탈출구가 뭔지 아세요? 출가. 그 여성이 머리 깎고 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가를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 출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던 생활비를 그 아들이 권력자로서 계속 줍니다. 대신 그때는 생활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보시. 이해되죠? 즉 사회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문제를 출가라는 기막힌 제도를 가지고 해결해요. 그럼 그 여자는 집에서 머리 깎을까요? 아니요. 그냥 한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 큰 형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동생들이 언제 쿠데타의 주역이 될지 모르니까 동생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제 아무리 권력이지만 동생 죽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가. 동생이 출가할 때 어떻게 해요? 동생 밑에 몸종 5명이 동시에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6명이 같이 스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스님 5은 몸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인도에서 하는 출가예요? 그런데 저분이 출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그 절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왕 동생이 거기 앉아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안에서 출가라는 게 이루어지는 방식은 너무 다양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로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불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원판을 이야기하라고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인도 방식이 맞아요. 제가 출가를 했으면 동네 할머니든 아니면 처음 보는 분이 오시든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 와서 서던 제가 눈빛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출가를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에서 출가는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출가가 다르다는 말은 불교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르다고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불교 아니면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불교가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거 틀리다고 말하고 그러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적인 세계관과 육아적인 세계관이 섞여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뭐랄까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야 라거나 뭐 타락한 거야 이런 식의 자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대신 우리 전통 안에서 뭘 가지고 지금의 문제에 좀 더 낫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연 때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필요로 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 이 생각을 합시다. 열성적으로 강연해 주신 강성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